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관련 수익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기간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을 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수익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은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대표적으로 매출원가가 있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 그 팔기에서 들어간 상품하고 제품의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비용으로 대응해서 인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잠깐 보면 해당 기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을 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을 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당해 지출은 있었는데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파악은 안 되고 수익이 창출됐을 때, 그럴 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보기 2번 수익은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증가가 발생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 참여에 의한 출연은 자본이므로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죠. 3번 수익이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예, 그렇습니다. 수익이 발생되면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보기 4번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교재 수익편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된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을 정기에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회계 단기의 손익계산서상 인식할 영업의 수익 및 영업의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각각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12월 30일 현재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당 공정가치는 5,000원이다. 자, 5,000원으로 12월 31일자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이제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단기 10월 12일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500주를 주당 4,900원에 처분하고 현금을 받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회계처리를 해야 되겠죠? 단기 것이기 때문에 단기 거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정기에 주당 공정가치가 5,000원이었으므로 5,000원으로 평가를 해서 장부에다 써놓기 때문에 단기에 처분할 때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하므로 5,000원과 4,900원을 비교하게 됩니다. 5,000원짜리를 4,900원에 팔았으므로 100원의 손해가 발생되고요. 판 주식 수가 500주이므로 500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100 곱하기 500주를 하게 되면 5만원이 되겠죠. 5만원이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정과목 이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처분 손실이 되고요.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당기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세무주식 500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겠죠? 1000주 중에서 500주 팔았으니까 주당 공정가치는 5,100원이다. 정기에 5,000원이었는데 단기 12월 30일 현재 5,100원 됐으므로 100원이 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금액 100원에다 곱하기 500주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5만원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 5만원은 평가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라고 그러고, 주가가 100원 올랐으므로 이익이라고 하게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의 비용 5만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5만원, 방금 말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고, 영업의 비용도 5만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자, 그렇게 되므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재고자산은 판매하기 위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보기 1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 목적으로 보유 중인 토지. 판매라는 말이 없으므로 이 토지, 영업활동을 위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이므로 유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재고자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장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시세차익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그 다음에 회사채, 이런 것들, 그런 유가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계정 과목으로 말하면 매도강증권,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되겠죠. 보기 4번,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옥 이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건물. 따라서 건물은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올바른 것은?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장치의 구입가격 5천만원. 자, 취득원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의 구입시 운송비용, 구입할 때 운송비용을 당사가 부담했다는 것이고, 이 운송비까지 주고 산 것이므로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취득을 위해서 운송비용을 준 것이기 때문에. 기계장치의 설치비 및 시운전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시운전까지 해보고 구입을 했다는 말이고, 따라서 시운전비까지 당사가 부담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기계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이 맞아요. 그래서 포함시켜야 됩니다. 기계장치 사용을 위한 직원 교육비, 이거는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취득 시에 발생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기계장치 사용을 위한 직원 교육비를 주지 않아도 기계장치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3개를 더하게 돼요. 그래서 5천만원 더하기 200만원 더하기 50만원 하니까 5,250만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무제표 5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석, 현금흐름표, 그렇게 되겠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석, 현금흐름표, 5가지인데 하나 말하는 거는 자본변동표. 그렇게. 그래서 5개를 외우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석,
다섯 개다라고 외워놓으시면 빼먹은 거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연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이렇게 5개.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그 해당되는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지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상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거래는, 차감하는 항목들은 해당되는 자산 바로 밑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4개를 봤을 때 정답은 1번이네요. 나머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2번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유형자산의 건물, 그 다음에 뭐 비품, 기계장치 이런 거 있죠? 해당되는 유형자산 바로 밑에다 써서 차감하죠. 이렇게 차감. 대손충당금은 채권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받으러 나머지 기타 채권 바로 밑에다 써서 차감하는 거죠. 해당되는 만큼. 네.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자산 중에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평가충당금은 시가하고 장부금액을 비교해서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평가 계정입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이죠. 자, 1번의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고 차감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부채자. 일단 첫 번째 부채고, 퇴직급의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외부에다 불입한 거예요. 그래서 전 직원이 퇴사하면 줘야 될 퇴직금을 퇴직급의 충당부채라고 하고, 그 퇴직급의 충당부채를 회사가 외부에다가 불입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은 이제 빼야 되는 것이므로 차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일단 1번은 이제 부채잖아요, 또. 예. 그래서 계정 과목만 일단은 확인해 봤을 때도 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사자는 회사 사자입니다.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죠. 사채하고 관계돼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사채이자 계산하실 때 회계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유효이자율법은 이제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채를 할인 발행하거나 할증 발행했을 때 만기까지, 사채를 갚아야 될 그 만기까지 그 상각액을 시간의 경과에 해당되는 만큼, 시간이 뭐 3년, 뭐 5년 뭐 이렇게 막 있겠죠? 그 경과에 해당되는 만큼 매년, 즉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할 때 그 사채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 그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는데, 그 금액을 기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많이 상각해야 된다는 그런 법입니다. 그 이유는 이자를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이자를 갖다가 1년치 이자, 2년치 이자, 3년치 이자 따져보면 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이자는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온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사채 할인 발행을 하거나 할증 발행하면 그 상각액을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 생각해 나가는 건데요. 보기를 보고 틀린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이자법 적용 시 할인 발행의 경우 사채 이자는 매년 감소한다. 제가 말했듯이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많이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보기 3, 4번 먼저 봐보세요. 이렇게 매년 많이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시켜 가는 거죠. 증가시켜 가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서 차감하는 거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에서 부과하는 거거든요. 보기 2번 봐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부가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제 차감하는 거고 빼는 거고. 그러면 그 금액이 갈수록 줄어들겠죠. 즉 상각해 가면 갈수록 금액은 이제 많이 상각해 가는 건데, 상각을 매년 해 가면 갈수록 참고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제 상각이란 말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환입이란 말을 써요. 그 없애는 그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상각 나왔지만 비슷한 말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첫 해보다는 둘째 에 더 많이 없어지고, 둘째 해보다는 셋째 에 더 많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없어지는 금액만큼을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매년 사채 이자는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경우에는 사채 이자는 매년 감소하게 되는 거죠. 부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교재 사채편에 나와 있습니다.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회계연도 중 10월 1일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만원인 기계장치를 5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기계장치 취득 부대비용으로 50만원을 지출하였다. 동기계에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1기 회계기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감가상각비를 구하라,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원가 모형이라는 거는 결산 시에 기계 시가가 오르더라도 평가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회계 1급에서는 유형자산을 결산 시에 이제 평가하고 있지 않죠. 원가 모형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평상시 공부한 대로 계속 푸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세무 2급 단계로 좀 넘어가면 원가 모형도 나오고 이제 평가하는 그 재평가 모형도 나옵니다. 혹시 이제 공부를 또 거기까지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문제를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좀 교재 그 이론 하나 더 알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럼 감가상각비 구해볼게요. 유형자산이죠. 기계장치는 취득 시에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다 더해야 되니까 부대비용을 합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500만원에다가 부대비용 50을 더해요. 그러면 552 취득 원가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그랬으니까 정액법 감가상각의 공식이 암기하셔야 되죠. 취득 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죠. 이렇게 표시할게요. 내용연수 이렇게. 자, 이 공식이 1년간 사용했을 때 1년치 감가상각비입니다. 연 감가상각비. 근데 지금 보시면 10월 1일에 취득을 했으므로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사용했잖아요. 3개월치로. 그래서 1년치를 구한 다음에 3개월치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1년치 먼저 구해 볼게요. 550 빼기 100 잔존가치 뺐어요. 나누기 내용연수 5년. 그러면 450만원 나누기 5 하면 59, 45 이렇게 되므로 90만원이 되겠죠. 이게 1년치란 말이에요. 이게 1년치인데 3개월 동안만 사용했으므로 달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1년이 12개월이니까 12분의 3 이렇게 하면 정답 22만 5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는 원가액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사의 제품 A와 제품 B에 대한 제조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이 이제 두 개 있네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였을 때 제품 A의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개별 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것으로서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두 가지가 있죠.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실제 발생된 걸로 계산하는 거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예상해서 배부한 것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문제. 제품 A의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제품 A의 제조 원가는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 다 합산하는 것이므로 세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제조 간접비는 구해주고 있지 않네요. 따라서 제조 간접비를 알아내야 돼요. 이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법에 따른 제조 간접비는 제품 A의 제조 간접비 공식을 좀 외우시면 더 좋은데요. 실제 배부율 곱하기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 또는 걸 써도 되니까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 곱하기 실제 배부율. 풀 때는 이렇게 풀어볼게요. 실제 배부율 곱하기 배부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계 시간 기계 시간 실제 발생, 이렇게 하면 되죠. 또는 실제 발생액 곱하기 실제 배부, 이렇게 역순을 해도 두 개 바꿔서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면 기계 실제 발생 시간은 기계 시간 실제 발생액, 기계 시간 실제 발생액은 600시간 이렇게 되고, 실제 배부율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 배부율의 공식이 실제 발생된 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요? 실제 제조 간접비 총액이죠. 제조 간접비 총액인데 예상이 아니라 실제 발생된 거. 제조 간접비 총액이 얼마예요? 300만원. 이렇게 나누기 그 다음에 분모에 들어가 될 게 배부 기준의 총액이거든요. 실제 배부 기준의 총액, 실제 배부 기준의 총액이고, 배부 기준이 실제 기계 시간이라고 그랬으므로 기계 시간 전체 총액. 이렇게 보면 전체 두 개 제품 만드는데 전체 들어간 시간은 1000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300만원 나누기 1000을 하게 되면 300만원 나누기 1000을 하게 되면 3000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배부율은 3000이란 말이에요. 3000 곱하기 600 36 18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물음표에 들어갈 거는 이제 18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00만원 더하기 400만원 더하기 180만원 해보면 되겠죠? 따라서 1280,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을 학습하셔서 공식을 외우시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행태는 변화의 정도를 말합니다. 즉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분류한 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첫 번째 고정원가, 두 번째 변동원가, 세 번째 중고정원가, 네 번째 메모원가가 아니라 준변동원가,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이 틀렸어요. 그 같은 말도 알아야 되는데 준고정원가를 계단원가라고 하고, 그 모양이 계단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준변동원가를 혼합원가라고 해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섞여 있다고 그래서 혼합원가. 보기에 나와 있는 그 4번에 있는 그 메모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원가를 말합니다.
즉 과거에 다 써버린 원가를 말해요. 다 소비된 원가. 자,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영은 올해 초 사업을 개시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해 단기의 매출 원가를 구하시오. 그 매출 원가의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초 사업을 개시했대요. 예. 그럼 그거 확인해서 매출 원가의 공식을 써서 대입을 해볼게요. 매출 원가는 이제 팔려 나간 원가를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므로 작년에 팔다 남은 제품에다가 올해 만든 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이거 더하고 이 두 개 합치면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팔다 남은 거 빼는 거예요. 기말의 제품. 근데 올해 초 사업을 개시했으므로 기초 제품은 없겠죠. 작년에 팔다 남은 거는. 단기에 완성된 거는 안 나와 있어요. 보기에 얼마인지. 그 다음에 기말에 팔고 남은 제품은 10만원 팔고 남았대요. 이만큼. 그럼 이거 구하면 되겠네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공식을 또 알아야 된다는 말이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작년에 만들다가 남은 거 기초 제공품에다가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모든 비용, 단기 총 제조 비용, 제조원가. 이게 제조요. 투입된 거는 제품하고 구분하셔야 돼. 이거는 완성된 거 또는 이제 비용이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에 만들다가 남은 거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은 4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초 제공품은 당연히 없겠죠. 0. 왜냐하면 올해 초 사업을 개시했으니까.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 제조 비용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작년에 단기에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플러스 제조 간접비, 지문대로 말하면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됩니다. 예. 직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 원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같은 말이죠. 예.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가 복이 없어요.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 직접비 두 개를 같은 말로 이게 직접 원가, 직접비라고 그러는데 같은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 원가라고 그러고요. 예. 또 같은 말로 기초 원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따로따로 없지만 기본 원가가 나와 있으니까 5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50만원에다가 더하기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 원가 30. 그럼 80이 되는 거죠. 80. 80만원, 0 플러스 80. 기초 제공품 없으니까 80만원에서 기말 제공품 40을 빼요. 그러면 40이 되겠죠? 그럼 40이 되는 겁니다. 단기에 완성된 건 40이란 말이에요. 작년 건 없고, 올해 40만원어치 만들어서 10만원어치 팔고 남았대요. 그러면 결국에 팔려 나간 건 얼마예요? 예, 30만원어치 팔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우리가 그 제조원가 명세서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경비, 그 다음에 그 세 개 합친 단기 총 제조비용,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완성된 거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재료비에는 작년 거 쓰다 남아서 이월된 거 기초재료, 그 다음에 단기 매입한 단기 매입 재료, 그 다음에 쓰고 남은 기말재료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따라서 기억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그 다음에 얘도 표시되어 있는 거고, 그
그 다음에 얘도 표시되어 있는 거고, 얘는 맨 마지막에 표시되어 완성됐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표시되어 있는 거고, 따라서 기억, 디귿, 리을, 미음 1번이 됩니다. 이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 여러분 안 보신 분은 시험장에서 시험 보실 때 프로그램 띄워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 결산 그 재무제표 그 메뉴에 보면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잖아요. 그거 클릭해서 누르고 보셔도 돼요. 예. 기말의 제품 재고액은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표시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거고, 단기 제품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겁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는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과세표준이라 하면 부가세 과세할 금액을 말해요. 과세할 금액,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부가세 세율은 이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는 금액은 국내에다 공급할 때는 10%, 국외로 나갈 때는 0% 세율이 이제 그 두 개 있죠. 그래서 과세하는 물건에 이제 붙이는 겁니다. 전체 매출액이 5천만 원이래요. 여기에 과세하죠, 이거. 과세 표준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손금. 매출했는데 대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빼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판매 장려금도 예. 판매 장려 목적으로 이제 준 거죠. 과세하는 물건이고 과세 표준에서 빼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매출 애누리는 매출했는데 물건의 하자로 우리가 깎아준 거예요. 과세 표준에서 빼야 돼요. 과세 표준에서 빠지면 부가세를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 부가세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빼는 거죠. 그러면 전체 5천만 원 판 것 중에서 200만 원은 과세 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5천에서 200 빼면 4,800이 되겠죠. 그래서 빼는 거 많이 나오는 게 매출액에서 빼는 거 매출의 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매출했는데 반품돼서 들어오면 매출 환입 있죠? 이건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외우셔야 될 게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이런 것들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 세법을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는 재화의 공급거래, 재화의 수입거래, 용역의 공급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죠. 용역의 수입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15번. 다음은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일수는 며칠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며칠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상한 기간 내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며칠입니까? 20일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패션 주식회사는 스포츠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스포츠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스포츠 의류가 이 회사의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첫 번째,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시오. 현형상사가 있고요. 그대로 이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그래서 주소는 그냥 그대로 타이핑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자, 현형 상사는 이제 일반 거래처이므로 일반 거래처 탭에 그대로 밑에다가 오타 없이 타이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책을 보시면서 수업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화면을 두 개 동시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이 동영상 들으시고요. 그 띄어쓰기 안 돼 있으면 그냥 띄어쓰기 안 된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띄어 있는 거는 띄어 있는 대로 입력합니다. 그 엔터를 치면 자동 저장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저장이라는 메뉴가 없으면, 줄이 바뀌면 자동 저장됩니다. 자, 이상이 없으면 확인하시고 창을 닫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의 아래의 계정 과목에 대한 조교를 등록하시오. 자, 그대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번호가 보이니까 그 번호를 쳐서 등록하시면 더 빠릅니다.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중간 코드 계정 과목란에 833번 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이동이 돼요. 물론 이렇게 드래그해서 갈 수도 있고 좌측 이용해서 갈 수도 있는데, 번호가 나오면 이 번호, 이 코드로 가면 더 빠릅니다. 우측 현금 조교에 9번 치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되었다. 모든 정기분 재무제표에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하실 때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수정하는 요령이 이제 이 순서대로 하는 거죠. 재, 손, 이, 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결산 시에 보고서 만드는 순서가, 제조업자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제일 먼저 만들어요. 만들면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가져다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데 사용하므로 그거 보고 이렇게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을 가져다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단기순이익란에다 써서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지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제 재무상태표 프로그램에서 이월 이익잉여금 거기다 이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결산 보고서 작성을 해요. 정기분 재무제표 관련해서 고치실 때도 만약에 원가 명세서부터 잘못됐다 그러면 이렇게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고쳐가시면 되고, 손익계산서가 잘못됐다 그러면 손, 이, 제 이 순으로 고쳐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대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복리후생비 금액을 320에서 230으로 바꿉니다. 복리후생비 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금액도 바뀌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변경됐죠? 자,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 금액을 잘 봐두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따로 시험지에다 써놓거나 써놓기 싫으면 이 창을 닫지 마시고 정기분 재무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제품 매출원가의 금액을 누르시고 단기제품 제조원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하고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5억 5천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 5억 5천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금액이 변경됐으므로 매출원가 금액, 제품 매출원가 금액이 바뀌었으므로 단기순이익이 수정이 됐습니다. 8,800만원으로. 이 금액을 잘 봐두시고 8,800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클릭합니다. 단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과 같아야 되는데 틀리죠? 상단에 F6 불러오기를 눌러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을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럼 예를 합니다. 그러면 8,800 일치가 됩니다. 자, 이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억 2,5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자, 이거 확인하시고 창을 닫은 다음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눌러서 프로그램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이거든요. 이 금액을 1억 2,500만원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대차 차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가 일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순서대로 프로그램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기분 자료 입력하실 때 이 순서대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은 미리 확인해서 시험장에서 이거 읽어보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빨리 풀 수 있도록 사전에 숙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적요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 거래 적요는 번호를 선택해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죠. 재고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거는 적요를 꼭 넣어야 된다는 말이고,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코드까지 같이 넣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제조하고 관련된 경비는 500번대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코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7월 30일. 회사는 임직원을 위해 국민은행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밑줄 긋습니다. 계정 과목 이름,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가입하고 7월분 퇴직연금 1,0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납입하였다. 자, 교재 봐주셔야 돼요.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날짜를 7월 30일. 자,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 확정기여형은 이제 퇴직급여죠.
천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8월 28일 부영상사의 파산으로 단기대여금 500만원이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은 300만원이며 대손 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대손 세액 공제 쪽은 이제 세무 2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대손이 발생되면 대손 충당금을 먼저 가져다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대여금을 빼시고 이렇게요. 500 거래처 넣어야 되는 거고요. 부영상사,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의 대손 충당금 300만원 밖에 없으니까 300만원 갖다 쓰시고, 나머지 부족한 200은 비용 처리하는 건데, 단기대여금이 매출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 즉 판관비가 아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별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거래처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푸실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혹시 제시가 안 되면 결산 재무제표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해당되는 날짜 8월 28일 치시고, 단기대여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보시고 푸시는 게 문제 푸실 때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아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이게 보기 편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그 다음에 3번 10월 1일 교재를 좀 봐주십시오. 주식회사 한섬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되는 공채를 구입하고 대금 2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게 공채값이죠. 공채 현재 가치는 그런데 18만원 밖에 안되고 회사는 이를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면 차변의 단기매매증권이죠. 공채 얼마 주고 샀냐면 20만원 주고 샀는데 현재 가치가 18만원 밖에 안돼요.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에 공정가치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현재 가치가 공정가치입니다. 그래서 18만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현금은 20만원 나갔잖아요. 차액이 2만원 발생되는 것이고, 그 차액 2만원은 승용차 사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용차의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유형자산 취득할 때 국공채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이 발생되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ABC 상사에 수출한 제품의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다. 외상대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인데 차익이 발생될 거예요. 환율로 인해서. 외상으로 팔았을 때 환율 잠깐 볼게요. 9월 23일자 환율이 1200원인데 대금을 받은 10월 7일 환율은 1400원입니다. 그 1200원하고 1400원을 비교하시는 거고, 도착 일자의 환율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물건을 팔았을 때 선적일 기준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원 올랐어요.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오르면 좋은 거예요. 거래가 끝났을 때 받아야 될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서 생기는 그 이익은
외환 차익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외환 차익이 얼마 발생됐는지 볼게요. 3,000달러 이상으로 팔았으니까 200 곱하기 3,000달러 이렇게 하시게 되면 60만원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차변의 보통예금 1,400원으로 예, 돈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1,400원 곱하기 3,000달러 이렇게 하시게 되면 420 대변의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ABC 상사 외상매출금은 선적했을 때 환율로 하는 것이므로 1,200원 곱하기 3,000달러 360 그 차액은 외환차익 이렇게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10월 21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온천징수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당사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자 받았다는 얘기죠. 세금 제하고 온천징수된 세금은 15.4%고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을 받을 때 세금 제하고 받으면 그 세금은 선납세금입니다. 50만원에 15.4% 하시면 77,000원. 이자는 전체 금액을 써야 돼요. 50만원 이렇게요. 이자가 전체 50인데 세금 제하고 받은 것이므로 50을 다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42만 3천원. 따라서 이 계정 과목에 오시면 되는 거죠. 선납세금.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선납세금, 차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입니다.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일반 전표 입력하시오. 거래처 임원과 식사하면 접대비죠. 금액은 17만 1,000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외상이죠. 따라서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카드사한테 갚아야 되니까 BC카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해당되는 내용은 일반 전표 입력하고 똑같은데, 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네요.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전자계산서 발행할 때 그 전자로 이렇게 반영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가 나오면 전자란에 열을 입력하시면 돼요. 1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하는 겁니다. 날짜는 9월 30일. 될 수 있으면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주식회사 용광표선의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 대금 수령은 보통예금으로 3,000만원, 나머지는 어음으로 수취하였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으니까 첫 번째 유형에서 매출했으므로 매출의 11번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전자로 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재를 잠깐 보시면 세금계산서란을 보면 품목이 의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류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의 1,000, 단가의
5만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처에 공급한 거래처 영광 쳐서 영광 표시를 넣으시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단에 공급처 명은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전자란에 여,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받은 내용이 보통예금 이렇게 되니까 혼합을 해야 되겠죠. 3번. 프로그램이 두 개를 자동으로 분기해서 집어넣고 있는데요. 제품 매출이 맞으므로 내버려 두고, 부가세도 맞으니까 내버려 둡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치시고요. 즉 대변이 두 개 맞아요.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맞아요. 제품 판 거고 부가세 예수금이죠. 예. 판 물건의 부가세.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쳐서 우리가 이제 받은 돈을 넣어야 되는데, 보통예금 거기 보시면 현금 3천만 원이 보통예금에 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지문에도 나와 있고요. 보통예금 3천만 원이라고 교재 봐주세요. 예. 그 다음에 차변에 제품을 팔고 이제 어음을 받은 거는 이제 받으럼으로 처리하죠. 받으럼. 자, 받으럼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으셔야 되는데요. 상단에 있는 거래처가 자동으로 하단에 복사하는 것이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고, 나머지 거래처는 자동으로 복사된 거고 시험 볼 때 채점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굳이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채점하는 거예요. 이거 받으럼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8일입니다. 10월 28일. 본사 영업직원이 업무에 사용할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자동차를 주식회사 우주자동차에서 3천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하였다. 여기 끝이네요. 예.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은 해당되는 그 자동차의 cc가 이제 1000cc 초과되는 차죠. 그런 차에 대해서 개별 서비스가 부과되고요. 그러한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서는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매입에 불공, 54번 불공, 얘를 선택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4번 불공. 자동차 치고 3천만 원. 우주자동차 전자란에 열을 하고,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승용차가 들어간 거 고르면 되고요. 자, 대금은 외상인데 승용차니까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죠. 혼합. 하단에 승용차의 이름, 차량 운반구,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상단에 공급처에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11월 5일. 자, 교재 봐주세요. 서석 컨설팅에서 영업부 직원들의 회계 업무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55만원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죠. 강사료는 11월 2일에 지급한 계약금 1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금은 상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자, 그러면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예, 계산서 받으면 이거 53번 면세, 부가세는 없는 것이고, 강사료
금액은 55만원. 자, 서서 컨설팅 전자란에 열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선급금,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이니까 미지급금 혼합으로 하시고, 강사료 개정 과목은 교육훈련비 줄 바꿔서 대변에 선급금, 대변에 나중에 받기로 한 거는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지급금 45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11월 10일. 자, 될 수 있으면 교재를 봐주십시오. 11월 10일. 비사업자인 박사원에게 제품을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에 판매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현과입니다. 매출의 현과 이렇게 하면 되죠. 매출의 현금 영수증 발행하면 현과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22번 현과 이렇게요. 자, 품목은 제품. 자, 그 다음에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220 그대로 입력. 그럼 부가세가 분리되고 부가세가 별도로 나오죠. 예. 이렇게 분리돼서 나와요. 자, 박사원 거래처 입력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액 현금이니까 1번 현금. 그러면 자동으로 분계됐어요. 자변의 현금, 대변의 부가세의 수금, 대변의 제품 판 거 맞으니까 제품 매출. 그렇습니다.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생산 부문 근로자들의 성탄절 선물로 하나마트에서 종합 선물 세트를 11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하나카드 결제하였다.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했다. 즉, 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로자들한테 선물로 줄 것이니까. 그러면 카드 전표 받은 거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면 하단에 매입에 57번 카과입니다. 카과 여기. 그래서 57번. 자, 카과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포함해서 써져 있으니까 그대로 110을 입력합니다. 부가세 10만원 별도로 나왔고요. 여기 이제 100만원, 10만원 이렇게 분리돼요.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마트 이름 쓰고, 자, 그 다음에 유형이 카로 시작하면 중간에 카드사 골라줘야 돼요. 하나카드 이렇게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회계처리. 이 회계처리가 직원한테 줄 거니까 복리후생비고요. 그 다음에 카드 지금 외상이거든요. 카드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 여러분 이제 신용카드예요. 외상인데 이게 상품 제품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므로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 지금 사온 물건이 상품 사오고 재료 사온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만약에 사온 거라면은 외상 매입금이겠죠. 그래서 혼합을 해야 돼요. 근데 혼합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유형이 카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팔 때는 미수금, 사올 때는 미지급금 이렇게 하고 싶다면 4번 카드로 하면 미지급금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렇게 빠른 입력을 위해서 나온 거죠. 자, 그럴 때는 4번 카드가 좋아요. 4번의 이 카드는 유형이 밑에 봐보세요. 카드는 밑에 보시면 분계 유형 보시면 4번 카드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유형이 카자로 시작해야 돼요. 매출이든 매입이든. 그리고 매출일 때 분계가 미수금, 매입일 때 분계가 미지급금이라면 4번 카드 이렇게.
그럼 미지급금이 들어가고, 중간에 유형이 카면 카드사 고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카드사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밑에 원재료를 복리후생비로만 이렇게 생산질이니까 제조원가 복리후생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혼합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혼합을 하시면 미지급금을 쳐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드사도 또 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입니다. 호주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고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부산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았으며 당일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할 것. 일반적으로 통관의 절차상 물건이 들어오고 세금계산서가 나중에 발급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세, 혹시 관세 같은 게 있으면 관세만 회계 처리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가로에 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매입에서 수입으로 입력해요. 수입 세금 계산서 받고 부가세 공제 받는 거는 매입의 수입 55번입니다. 자, 수입한 물건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 5천만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발행했으니까 공급처명에 꼭 세관을 써줘야 돼요. 수입 세금계산서는 공급처명에 세관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분계는 보통예금 들어가야 되니까 3번 혼합 대변에 보통예금, 부가세 대급금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부가세만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관세가 나온다면 해당되는 관세는 취득하는 자산에다 더하는 것이므로 기계장치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도 혼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오류 정정,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고 전표를 선택해 보도록 하죠. 8월 15일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축하금으로 20만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거래는 당사 생산부문 직원의 결혼축하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문에 부가세란 말이 없으니까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했겠죠. 일반 전표에 들어갑니다. 일반 전표 입력 8월 15일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축하금이며 접대비인데 당사 생산부문 직원의 결혼축하금이라고 그랬으니까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511번 이걸로 고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치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9월 22일 공장 건물 공사에 대한 대금 200만원을 가나건설에 지급하고 모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 중에 50% 지출은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에 나오는데요.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말이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공사하고 관계되는 이제 비용의 이름은 이제 수선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한다고 해서 자산은 이제 건물이 되겠죠. 이 수선비 전액 처리된 것을 절반은 건물로 바꿔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문을 봤을 때 부가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9월 20일 전부 다 수선비로 처리되어 있네요. 절반 100만원으로 고치고 매출이 바뀌면 상단에 전표 삽입 버튼을 눌러서 차변에 건물 이렇게 10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결산 문제입니다.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결산과 관계돼서 자동 결산 분계에 해당되는 분계가 있죠. 예, 그 첫 번째 기말의 재고자산 그 분계 자동으로 분계되는 거고, 두 번째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그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 세 번째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네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다섯 번째 법인세 회계 처리. 자, 이거는 프로그램에 있는 자동 결산, 즉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하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 자료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자동으로 분계된다고 그래서 자동 결산 분계라고 그러는데, 그 메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수동으로. 따라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쓰면 1번은 수동입니다. 2번은 자동이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자동이 되죠. 수동과 자동이 있을 때 수동을 먼저 입력하고 자동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수동 부분을 먼저 입력을 하실 거고, 수동은 결산일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회계 처리해서 입력하는 것을 수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요. 결산일의 날짜 12월 31일 치고 분계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다 한다고 해서 수동이라고 합니다. 영업부에서 9월 1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45만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전부 다 자산으로 잡았대요. 자산이면 소모품이잖아요. 그럼 이제 기말에 됐으면 9월 1일에 샀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33만원어치를 사용했대요. 그러면 사용한 거는 이제 비용 잡아야 되니까 소모품비, 판관비 33만원 이렇게 처리하시고, 자산에서 33만원을 이제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비 33만원, 그 다음 대변에 소모품 33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을 닫고 자동을 처리하기 위해서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처리 입력을 누릅니다. 그리고 기간란에다 1월부터 12월 회계기간을 넣으시고요. 해당되는 칸에다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생산직부터 보도록 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생산직은 퇴직급여 줘야 될 게 2천만원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는 1,500만원이니까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 즉 보충해야 될 금액은 2천에서 1,500을 뺀 거예요. 500만원이 되겠죠. 그 금액을 생산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제품 매출 쪽에 보시면 노무비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 봐보시면 이렇게요. 예. 노무비에 퇴직급여 전입액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다 넣으셔야 돼요. 퇴직급여 전입액. 퇴직급여 처리해야 될 금액을 말하고요. 전입이라는 말은 이제 충당금에다 넣어야 되는 걸 말해요. 즉 퇴직급여 충당부채. 결산 반영 금액란에다가 추가 금액 500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직은 좀 더 내려가고요. 여기 보여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보시면 퇴직급여 전입액, 그 전입액에다 넣어야 돼요. 2천만원 만들 건데 1,400 가지고 있으므로 부족분 600을 추가로 넣으면 되겠죠. 예.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자동하고 관계되는 거는 한꺼번에 전부 다 넣고 상단에 회계 처리하라고 전표 추가 누르는 겁니다. 생산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계장치,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생산 파트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서 경비, 이렇게 생산하고 관계되는 경비에 일반 감가상각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기계장치에 대해서 한대요. 예, 기계장치 하나만, 기계장치 누르시고 감가상각비가 안 나오면 계산하셔야 돼요.
정액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매년 상각해야 될 1년치 감가상각비입니다. 이게 올해 1월에 취득했으니까 1년치 다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러면 4천만원 나누기 5 하면 58에 40 800 이렇게 하시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분계해서 일반 전표 추가하겠다라고 나오면 이해해 줍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나와요. 자동 결산 분계 완료. 이 메시지 보고 창을 닫습니다. 자, 마지막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변리에 입력하시오. 자, 1번 6월 30일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금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자, 보통 정기말 대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기 걸로 이제 구분해서 나왔네요. 이런 문제 나오면 재무상태표가 편하죠.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누르시고 날짜를 6월 치시면 6월 30일 현재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유동자산 전체 금액, 그 다음에 유동부채 밑에 보시면 나오죠. 전체 금액이 보이고 있고요. 그 차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죠. 빼실 때 오른쪽에 계산기 쓰시면 좋아요. 계산 버튼 눌러서 유동자산 금액을 클릭하고 복사 컨트롤 C, 계산기 누르고 컨트롤 V. 숫자 확인하시고 제대로 됐는지 복사가, 그 다음에 빼기 하고 유동부채로 가서 유동부채 금액 클릭 복사 컨트롤 C, 계산기에다 놓고 컨트롤 V. 숫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럼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5억 8,048만 3,625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답은 시험지에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시험장에 가서는 수업용 프로그램 까시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눌러서 거기다 타이핑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1월부터 3월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란의 일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건은 일반 물건 산 거. 일반 물건 산 거, 일반 물건이 아니고 산 것까지 확인하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야 돼요. 참고로 메인 매출 전표하고 관계되는 장부 메인 매출장에서는 일일이 다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 물건의 종류를.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편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 날짜를 1월부터 3월 치시고 자, 매입 쪽에 가셔서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오른쪽이 부가세 신고서 2페이지입니다. 왼쪽은 1페이지고 이렇게 가보시면 14번 찾았죠? 일반 물건 산거, 고정자산 물건 산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세액을 물어보니까 15,000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오를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1월부터 3월에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요. 똑같이 누르고 창을 괜히 닫았네. 그렇죠? 날짜도 똑같은데. 자, 그러면 날짜 쳤고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고정자산이니까 고정자산 나는 찾아가면 되죠. 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찾아가요. 4,200에 420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 저장하지 마시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